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폭삭 소가수다 여름과 가을 편이었습니다. 중년인 애순이와 관식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네요. 금명이의 나레이션을 보면서 엄마 피를 이어받은 금명이가 엄마 이야기를 수필처럼 글을 쓰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4회에 걸쳐서 여름과 가을 편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5화죠. 모든 것을 길러내는 여름의 기세에 내 어린 부모가 자랐다고 하던 계절이었습니다. 한여름밤의 만선이었는데요. 여름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죠. 여름은 변덕이라 얼마나 아픈 일이 있을까 했는데 이 여름이 지나니 변덕스럽고 아픈 계절로 바뀌게 되네요. 저는 중년들의 연기도 이 드라마를 단단하게 밀고 가는 힘이라고 봅니다. 조연들인 중년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죠. 학실을 연발하는 부선장도 너무 재밌고요. 이모들의 연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조연들의 연기가 참 감탄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5화 한여름밤의 만선입니다. 애순이의 친할머니가 평생을 애써서 모았던 돈을 꺼내죠. 그게 애순이가 부딪히게 되는 절망에서 일어서게 되는 힘이 되죠. 억지스럽지가 않습니다. 옛날 부모들이 그랬었죠. 언젠가 자식들을 위해서 쓸 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모아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순이 친할머니가 줬던 배값은 공교롭게도 가을의 시작점, 그러니까 금명이가 유학 때문에 괴로워할 때 엄마 애순이가 꺼내든 집 파는 값이랑 또 비슷하죠. 애순이를 살게 했고 금명이의 꿈을 이루어주는 희생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드라마는 엄마와 부모 이야기를 하는 듯 하면서도 또 사람 이야기를 하죠. 금명이 나레이션처럼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고을 사람들이 같이 키워야 했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의미겠죠. 자, 5화에서 가장 감탄스러운 장면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5화 마지막에 배에 오르는 애순이네 가족 장면이 나오죠. 영화에서 보던 미장센 아닌가요? 예전에 조세,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 나오던 장면 같죠. 아름답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별들, 은하수에 별똥별이 지나가는 것 같더니 그게 서서히 애순이네 배로 바뀌죠. 그리고 은하수에 배가 떠 있습니다. 왜 저 은하수를 배경으로 했을까? 금명이 손을 잡고 배에 오르면서 바다의 용왕들을 상대로 거침없는 입담을 애순이가 또 털어놓죠. 왜 그럴까?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단연코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고 그러면 아마 이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다시 찢어지게 가난해진 애순이네죠. 이를 잡을 수 없는 관식이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애순이네가 큰 위기로 내몰리게 되죠. 그런데 친할머니로 인해서 배를 사게 됩니다. 만선의 기쁨도 누리고요. 가장 행복해 보이던 때였습니다. 배에 글씨를 써달라고 하는 관식이 말해 애순이가 손사래를 치죠. 여자가 배에 오르면 재수가 없어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명이가 무심코 배에 오르죠. 애순이가 놀라서 금명이 손을 잡았다가 같이 배에 오릅니다. 그때 엄마 금명이 말은 애한테 그런 세상을 주기 싫어서라고 합니다. 엄마가 먼저 상을 엎었다고 그러죠. 애순이는 금명이가 잡녀가 될 뻔했을 때도 상을 엎어버렸었습니다.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금명이의 인생을 엄마가 상을 엎어서 길을 바꿔줬죠. 금명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순이 엄마 광래도 금명이 잡녀 안 시키려고 했고 물질 안 하게 하려고 했죠. 자기가 죽는 순간에도 애순이를 위한 길을 만들어뒀습니다. 애순이 친할머니에게 사정을 하면서요. 그게 애순이를 살리게 됐죠. 배가 은하수를 미끄러집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이 장면 하나가 드라마에서 엄마의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그려내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 은하수를 배경으로 했을까 싶죠. 아름다우니까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은하수에 떠있는 배라는 이미지는 엄마의 헌신과 사랑이 시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시인인 애순이에 맞게 말이죠. 은하수는 무수한 별들이 얽혀서 끝없이 확장되는 밤하늘이죠. 단순한 꿈의 공간이 아니죠. 배가 그 은하수를 천천히 나아간다는 것. 금명이가 엄마 애순이와 아빠 관식이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도달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배는 바다에서 생계를 잇는 평범하고 조그만 도구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런 평면적인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은하수 위를 유영하는 배는 금명이의 잠재된 꿈과 가능성을 실어 나르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 재탄생되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미신의 경고를 무릅쓰고 배에 오르죠. 상을 엎는 것과 마찬가지인 과감한 결단으로 금명이를 배에 태웁니다. 배가 은하수라는 공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가난과 제약이라는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 더 깊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단순히 예수님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한 인간의 헌신이 또 다른 인간의 삶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여줍니다.
대단한 것을 해주고 마련해줘서가 아니죠. 사람이 미신 같은 한계를 벗어나서 꿈꾸는 것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또 결국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엄마이긴 한 거죠. 그런데 이번 시리즈 내내 나오는 건 엄마 외에도 우연히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가 앞선 봄 시리즈에서 애순이 이모들이 자주 하던 말이 있죠. 사람이 끝은 착해야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부산 여관방에 도와줬던 사람이 결국 애순이가 도둑으로 몰릴 때 억울한 애순이를 구해줬던 식모였습니다. 양아버지의 새엄마가 도의적인 장학금으로 밀린 방세를 내줬고요. 주인집 할머니가 쌀떡을 채워줍니다. 이모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또 사람은 바로 엄마였죠.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극복하고 벗어나서 은하수처럼 넓은 세상, 꿈꾸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거고, 그 사람들 속에 대표적으로 엄마와 아빠가 있다는 겁니다. 은하수 같은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가 없는 금명이잖아요. 너무 가난하거든요. 어쩌면 그 가난으로 인해서 금명이는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유혹에, 대리시험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없는 이유는 엄마와 아빠 때문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열매도 남의 것이라면 줍지 말라고 가르쳤던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그러죠. 가난이 그렇게 지긋지긋했었지만요. 그래서 나락으로 갈 뻔한 금명이가 느리지만 천천히라도 가게 됩니다. 은하수를 보는데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엄마가 자식의 운명에 새로운 별자리를 그려놓는 거죠. 드라마의 엄마들은 운명을 늘 지겨워했거든요. 엄마의 희생과 사랑이라는 게 자식을 은하수 같은 광활한 세상으로 가게 하는 배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러니 8화에서 엄마 애순이는 엄마 광래의 흔적이 생생한 절대 팔 수 없을 것 같은 그 집을 팔아버리죠. 금명이가 꿈꾸는 유학의 꿈을 위해서입니다. 또 좋았던 건 별똥별이 배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보면서 설마 저 별똥별이 배가 된다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와 진짜네 싶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런 장면을 드라마로도 볼 수 있게 되네요. 별똥별이 천천히 지나가면서 배가 됩니다. 대체 왜 별똥별이 배로 바뀌는 연출을 했을까 싶죠. 별똥별은 순간적으로 빛나며 사라집니다. 엄마가 미신을 무릅쓰고 금명이의 앞길을 열어가지고 길을 만들어줍니다. 이 느린 전환, 별똥별이 배가 되는 전환은 엄마의 희생이나 사랑이 단발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의 삶에 깊고 지속적인 흔적을 남긴다는 걸 보여줍니다. 별똥별의 찰나의 빛이 배로 변하면서 은하수 위를 떠가는 모습은 엄마의 사랑이 순간적인 어떤 섬광에서 시작해서 자식의 인생이라고 하는 긴 항해를 이끄는 힘으로 이어진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래서 엄마 광래가 중요한 두 번의 순간에 애순이에게 나왔던 겁니다. 첫 번째는 셋째 동명이를 출산할 때 옆집에 차가 있다는 걸 기억시킨 게 엄마죠. 둘째는 집을 떠나 이사를 갑니다. 오직 금명이를 위해서 애순이가 결단을 했는데요. 그때 명치 끝에 죽은 아들 동명이를 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엄마 애순이입니다. 그 애순이가 너무 짠한 엄마 광래가 위로를 해주죠. 애순이는 엄마가 있다면 이걸 다 풀어내고 싶다고 합니다. 그 애순이를 광래가 위로를 해준 거죠. 그리고 여름과 가을 시리즈 내내 엄마 광래와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 애순이는 엄마를 더욱 보고 싶어합니다. 그 엄마에 대한 기억이 은하수를 미끄러지며 가는 배처럼 그렇게 살면 사라진다는 힘이라는 거겠죠. 엄마를 가진 사람이라면 마찬가지겠죠. 애순이 친할머니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순이가 친할머니에게 할머니가 되면 엄마 안 보고 싶어져 라고 묻죠. 그러니까 친할머니의 대답이 살아봐라 그게 되나 라고 합니다. 나이든 할머니 역시도 인생의 긴 항로를 이끄는 힘이 엄마라는 이야기죠. 별똥별이 은하수 위를 떠가는 배로 표현되던 장면, 그래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희생하는 엄마를 시적으로 표현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광래가 또 보이죠. 엄마 광래가 바닷가를 걸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 영상 1화 리뷰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그 컴컴하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닷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너무 가난하고 사는 게 괴로운 광래였습니다. 그 광래가 다시 애순이를 키우죠. 그 어린 애순이 손을 잡고 바닷가 밤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풀샷으로 잡았죠. 엄마 광래와 애순이는 아주 조그맣게 나옵니다. 배경은 컴컴하고요. 오로지 엄마 광래가 든 아주 작은 등불만이 컴컴한 화면에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무수한 많은 별들이 배경으로 나오죠. 은하수처럼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는 컴컴하고 어두운 바닷가를
조그맣고 연약한 별 같은 등불 하나를 들고 갑니다. 엄마 광래가 애순이 손을 잡고 나가거든요. 애순이는 그 엄마 광래를 늘 그리워하고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새 시집을 가야만 했던 초라한 엄마였는데 그 엄마도 애순이 삶을 어떻게든 지키고 이끌었던 힘이었던 겁니다. 애순이가 별이 쏟아지는 은하수에 배를 타고 천천히 나가고 있었다면 엄마 광래는 그 별이 쏟아지는 어둡고 컴컴한 밤바닷길을 애순이 손을 잡고 나가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초라한 엄마였다고 하더라도요. 이 장면, 이 은하수에 미끄러져가는 배 장면이 1화에 나왔었던 광래가 어두운 바닷길에 등불 하나를 들고 애순이 손을 잡고 나아가던 장면하고 매칭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무척 컸습니다. 중년이 된 애순이와 관식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좀 어색할 수 있겠죠. 이제 시작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두 중년 배우 모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긴 한데 워낙 관식이와 애순이의 봄과 여름이 강렬했습니다. 깨발랄하고 귀여우면서 서글펐던 애순이의 성격과 외모가 중년의 애순이에서 거의 달라져 버리죠. 중년의 애순이를 연기하는 문소리 배우가 무척 부담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년이라면 이제 달라지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이유의 연기가 좋았고 또 이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는 건 다른 얼굴로 나오는 중년 배우에게는 아마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문소리 자체는 참 좋은 배우인데 제 댓글에도 어떤 분이 적어주신 것처럼 아직은 좀 이물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느 순간 문소리 배우에게서 원숙해진 애순이가 보이게 되기를 기대해보죠. 관식이의 중년을 연기하는 박해준 배우는 외모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다가 캐릭터 자체가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낯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린 아빠 박보검이 중저음 톤으로 연기를 소화해서 박해준 배우의 저음 톤과도 어색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시점이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계속 넘나들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죠. 낯선 이물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비교가 돼서 더 낯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중년의 애순이의 계절은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요. 자, 이번 영상은 이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입학식 날 공교롭죠. 금명이와 금명이를 좋아하게 되는 영범이의 아버지 이름이 같습니다. 왜 작가는 이 이름을 같은 이름으로 배치했을까요? 금명이를 향해서 초조한 관식이가 무척 재미있습니다. 금명이는 딱 애순이라고 하죠. 남자친구가 군대 가는 날 첫날 밤을 함께 보내는 적극적이고도 독립적인 성격이 아빠 관식이의 말이 맞죠. 애순이하고 똑같습니다. 자기야 워낙 아끼는 애순이라 그랬지만 금명이는 자기 같은 남편을 만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또 재미있습니다. 금명이가 만나는 영준이는 거의 관식이랑 또 비슷합니다. 관식이처럼 말 주변도 없고 순정남이에요. 몇 번이나 금명이에게 차였는데도 일편단심입니다. 입대 전날 금명이가 여관으로 갈 것처럼 말을 거는데 전혀 못 알아먹는 곰이 관식이와 똑같습니다. 머리는 좀 다르군요. 그렇게 차여도 몇 번이나 차였는데도 불구하고 금명이 곁에 계속 머뭅니다. 애순이와 관식이와 똑같죠. 그렇다면 금명이와 영준이는 운명적인 만남이 될 확률이 높겠죠. 아빠 관식이와 똑같은 남자 영범이 아버지는 박금명입니다. 더구나 잘 나가는 권력자 집안으로 보이죠. 실력자 집안입니다. 차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왜 작가는 영범이 아버지와 금명이의 이름을 갖도록 했을까요? 우연한 만남을 가정에서 입학식 날 만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자, 첫째는 금명이에게 찾아오는 반복되는 운명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금명이가 엄마의 삶을 재현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금명이 입장에서 본다면요. 어린 신부 애순이는 관식이 집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 시어머니와 시할머니 권위에 들어가게 되죠. 장손을 낳아야 하는 애순이는 시어머니와 시할머니로 인해 절에서 늘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시할머니는 늘 팥을 뿌리면서 엄마 귀신을 털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밤에 금명이는 무당이 시할머니 차지였죠. 20대에 꽃 같던 애순이의 삶은 한 평도 안 되는 아궁이에서 인생을 전부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금명이를 잡녀로 치르는 제사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여자 팔자가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살림의 보탬이 되면 그게 최고라고 하는 권위였습니다. 애순이가 결국 상을 엎어버리죠. 애순이가 강요받아야 했던 삶은 여자, 며느리가 그리고 딸 금명이에게도 강요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권위와 질서를 뿌리치면서 애순이의 삶이 만선의 여름이기도 했지만 자식을 앗아가는 여름을 살아내야 했던 거죠. 이전화에서 보면 영준이 엄마는 가난한 금명이를 만나는 자리에서 은근히 디스합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영준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야 하는 그런 입장 같아 보입니다. 어린 관식이 엄마와 비슷해 보이죠. 모욕을 주면서 훌륭한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제일이라고 합니다. 차관집 며느리보다 더한 신분 상승이 없다고 하죠. 허기가 지면 허영이 더 많아진다는 모욕을 줍니다. 그건 애순이가 금명이를 잡녀로 시킬 수 없어 상을 엎을 때 들었던 것과 비슷했던 모욕이죠. 집안에 대한 모욕과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애순이에 대한 잔인한 모욕을 했었는데 비슷해 보입니다. 금명이는 엄마 애순이가 살았던 억압된 삶과 닮아 보입니다. 반복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삶의 반복성과 운명적인 연결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와 금명이 이름이 같은 건 이 반복되는 패턴을 시각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강화하는 장치인 겁니다. 그건 엄마 애순이가 치열하게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렇게 싸워야 했던 것처럼 금명이 앞에 주어진 운명, 그 반복되는 운명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예감하게 하는 거죠. 둘째는 금명이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열망을 가진 인물이 엄마 애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순이는 엄마 광래 덕분에 자신의 길을 힘들지만 가게 됐죠. 잡녀의 길, 물질하는 운명의 길을 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건 금명이에게도 이어지는 길이었거든요. 금명이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면서 당당합니다. 그건 엄마 애순이 때문이죠. 어릴 때 애순이가 엄마 광래를 뒀던 것과 똑같습니다. 영준이 아버지가 금명이라는 건 금명이가 거부하고 싶은 삶을 상징합니다.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이고 종속적인 삶, 여자라서 운명에 순응하며 따라야 하는 삶을 거부했던 애순이었습니다. 여자가 배에 오르면 재수없다는 통념도 금명이를 위해서 깼었죠. 바다를 향해서 당당하게 미신과 금기를 거부했던 애순이였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아버지가 금명이인 건 금명이가 마주하게 되는 억압과 그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금명이가 넘어가고 싶은 한계, 거대한 벽, 아마도 그건 사랑하는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 외적인 것과 내면의 두려움을 동시에 마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면의 두려움이라는 건 어머니처럼 될까봐 느끼는 불안이라는 겁니다.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게 금명의 다짐이었죠. 그런데 자신이 결혼해야 되는 인물의 아버지가 자신이 원하지 않은 사회적인 기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금명이가 정말로 원치 않던 건 가난이죠. 하지만 또 그렇게 수동적으로 사는 삶도 절대 원하지를 않습니다. 사회적인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은 엄마가 가르쳐주는 삶이 아니죠. 대리시험의 유혹에서 엄마와 아빠를 소환하고 당당하게 일어선 걸 보면 엄마 애순이가 금명이에게 끼친 영향이 아주 커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유학조차 갈 수 없고 방 하나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너무 가난하죠. 가난하고 벗어날 수 없어서 학시선장과 결혼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것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포기하게 된다면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엄마처럼 살아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금명이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명이의 유혹입니다. 금명이가 차관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금명이의 내면적인 갈등과 유혹입니다. 애순이는 어촌계장도 하고 대통령은 5번 하겠다고 소리쳤었죠. 아주 꼬맹이일 때부터요. 관식이는 영부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관식이는 금명이가 애순이와 똑같다고 했는데요. 그건 단순한 출세 욕망이 아닙니다. 가난과 무력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함을 말하는 겁니다. 권력은 단순한 지위가 아니죠. 생존과 자아 실현의 상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금명이를 사랑하는 영준이 아버지의 이름이 같은 이름이죠. 그리고 차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력자고 권력자입니다. 금명이가 마주하게 되는 숱한 유혹, 가난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좌절, 그로 인한 타협과 유혹을 말합니다. 대리시험 한번 눈 감으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얻는 유혹, 그게 이제 서울에서 앞으로 많이 겪게 될 일들이겠죠. 금명이가 마주해야 하는 이상화되는 모습과 현실적인 타협을 동시에 금명이가 마주한다는 설정 같습니다. 그게 엄마 애순이 겪어야 했던 그 봄날과 변덕스러운 여름이 될 수도 있겠죠. 금명이만 계절이죠. 영준이 아버지 박금명이 차관이 되는 권력자라면 어린 시절부터 동경했던 성공한 인생의 구체적인 구현체죠. 하지만 그건 또 금명이를 독립적인 개인이 아닌 남편의 뒷바라지로 한정짓습니다. 금명이가 원하던 삶이 아닙니다. 금명이가 앞으로 만나야 되는 숱한 좌절과 유혹이죠. 마치 대리시험과 아파트라는 유혹처럼요. 꿈은
엄마 애순이의 삶을 반복할지도 모른다는 압박과 두려움으로 더 변덕스러운 유혹으로 폭풍처럼 금명이에게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명이와 영준이 아버지가 같은 이름을 가진다는 건 결국 그 틀을 깨고 나와야 하는 금명이의 삶의 여정, 삶이 사라진다고 했던 금명이의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삶의 여정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애순이가 엄마 광리를 떠올리며 인생의 계절을 지나가듯이 금명이도 결국 엄마 애순이를 떠올리며 자신의 그 인생의 계절을 지나간다는 거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7화에서 감동적이었던 포인트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7화는 가을의 시작이네요. 가을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풍성한 열매와 과실 같죠. 가을은 애순이 인생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어촌 개장이 되죠. 어릴 때 엄마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남편 관식이가 드디어 개장이 됐네라고 하면서 업고 가죠. 애순이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보상되는 시점입니다. 애순이 개인으로 보면 최고의 절정이라고 봐야겠죠. 모든 게 보상으로 돌아오는 시기였습니다. 딸은 육지로 서울대를 보냈고 자신은 개장이 됐습니다. 근데 나레이션에는 가을은 또 여름 땡볕도 담고 있다고 하죠. 인생을 4계절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알알이 다른 난쟁을 채우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난쟁이라는 표현으로 들렸었는데요. 아마도 다음 세대를 채우고 키워가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가을의 속성이겠죠. 풍성한 열매는 결실이지만 또 다른 봄을 피워내는 계절의 속성입니다. 88 서울올림픽 때문에 도시정비 사업을 할 때 아줌마 애순이를 참 잘 담아냈던 것 같습니다. 조용필이 단발머리가 나오죠. 그 소녀 데려간 세월이 미워라, 그 가사인데요. 그래서인지 길거리에 대자로 누워버린 예순이가 느닷없이 시를 외웁니다. 그 시도 맞는지 틀리는지 아무렇게나 외우고 갑자기 진달래 시를 외우기도 하고, 문학소녀가 정말 억척스러운 중년의 아줌마가 됐다는 것, 그 소녀 데려간 세월이 밉습니다. 단발머리 노래와 함께 기막히게 표현했죠. 금명이가 영문학과를 갔다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6화 초반에 금명이 학교 성적표를 보면 모든 과목은 다 100점인데 수학만 90점입니다. 엄마 머리를 닮았다는 거죠. 문과 머리에다가 엄마의 문학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 전체를 나레이션하고 있는 금명이의 글이 아름다운 수필 같죠. 엄마를 닮은 금명이의 문학적 감성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전체를 봤을 때도 그렇지만 7화에서 또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부산길이죠. 학시를 연발하던 선장입니다. 최고 아닌가요? 어촌 개장 선거를 앞두며 벌어지던 사전 홍보는 거의 연기 원맨쇼에 가까웠죠. 대단한 존재감이었습니다. 거기다 술에 취해서 복덕방 아줌마에게 추근대던 그 혀꼬부라지는 장면도 기막히죠. 미숙이 꽁치가 오빠 마음에 꽁하고 들어왔다고 하고 전복을 먹으며 전복시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칫 긴장되거나 무거운 분위기를 기막히게 살려내죠. 거의 7화 반 이상을 할애할 만큼의 존재감이었습니다. 또 은명이가 나오죠. 동생 은명이가 좀 걸립니다. 금명이 그늘에 있습니다. 애순이가 금명이만 찾죠. 은명이 학교에 가서도 자랑스러운 딸 금명이를 자랑하는 일만 기대합니다. 심지어는 엄만 내가 창피하지, 엄만 양금명의 엄마만 하고 싶지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애순이가 놓치고 있는 은명이가 어찌 될지 봐야겠죠. 왠지 내박쳐두는 모습이 관식이랑도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심지어는 여자에게 리드를 당하며 뽀뽀하는 모습도 어릴 때 아빠 관식이와도 닮았습니다. 디테일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자가 적극적인 게 혹시 여자와 함께 무단 가출을 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7화의 감동 포인트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길이 참 감동이 있습니다. 디테일이 참 감동인데요. 어촌 개장이 되고서 광식이가 예순이를 업고 가는 장면이죠. 너무너무 행복한 예순입니다. 그 길은 엄마 광래가 예순이를 시댁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가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식모살이로 변변히 못 먹고 사는 예순이 손을 잡고 가던 밤 바닷길이었습니다. 또 그 길은 동명이를 잃고 절망하며 울면서 관식이와 걸어가던 예순이의 바닷가 길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광래와 걸어가던 길은 봄철이었죠. 사는 게 힘들었던 건 엄마 광래도 예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의 시를 보고 마음을 바꿔먹은 엄마 광래가 식모 같은 삶을 살 것 같은 꼬맹이 딸 예순이를 데리고 나오게 되죠. 컴컴한 바닷길이었죠.
컴컴한데 인생의 봄 같죠. 어렵지만 희망이 싹트던 때였습니다. 어린 애순이와 엄마가 등불을 들고 헤쳐가던 길입니다. 애순이가 그토록 좋아하는 엄마랑 같이 살게 된 거니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등불, 희망의 불씨 하나로 살아가려는 그 의지를 갖고 엄마가 건너주던 길입니다. 딸이 부급장이 되고 부장원이 되는 기쁨을 만끽하는 광래였죠. 그리고 여름에도 걸었던 길이죠. 만선 뒤에 찾아오는 변덕으로 아들 동명이를 잃어버린 계절에 걷던 길이었습니다. 남편 관식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차마 발을 떼지 못하던 길입니다. 뜨거운 땡볕처럼 힘든 삶의 무게를 견디고 걸어야 했던 길이었죠. 그 길이 가을 길도 됩니다. 풍요로운 계절, 남편 등에 업혀 고난을 넘어선 풍요의 상징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같은 바닷길, 단 하나의 장면에서 펼쳐졌다는 사실이 감동적인 여운을 줍니다. 길 자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그 길 위를 걷는 애순이의 삶은 사계절처럼 순환하면서 변화를 거듭합니다. 겨울이 돼 노년의 애순이가 다시 그 길을 찾아오지 않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봄의 싱그러운 희망, 여름의 뜨거운 고난, 가을의 풍성한 결실과 희망, 그리고 겨울.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상실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면서 결실과 기쁨을 되찾는 인생의 여정을 이 길이 섬세하게 담아낸 것 같습니다. 길은 애순이만의 것이 아니죠. 모두의 삶을 비추는 보편적인 거울이기도 합니다. 계절은 계속 변합니다. 인생이 계속 변하듯이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길은 하나의 길이라는 거죠. 누구와 걷느냐는 겁니다. 이 바닷길을 사계절의 변화와 감동이 깃든 장소로 누군가와 걷는 길로 담았다는 것 참 감동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계절이었습니다. 인생을 말하는 이 계절이 기막히게 연결돼 순환된다는 의미가 7화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계절은 결국 자식을 위한 계절이 된다는 게 이 드라마의 기막힌 감동 포인트죠.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결국 겨울을 지나서 봄을 준비하는 걸음이 되어주는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엄마 광래가 애순이를 위해 걸음이 됐듯이 엄마 애순이는 금명이를 위해 가을이 되어주는 거죠. 금명이의 뜨거운 여름과 애순이의 가을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선고로 대변되는 부조리한 세상에 던져진 딸 금명입니다. 금명이의 고난이 7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데뷔가 되죠. 엄마는 화려한 가을입니다. 금명이는 숨막힐 듯 뜨거운 고난의 계절입니다. 대리 입시 시험이라고 하는 유혹이 그녀를 흔들고 기숙사 당첨 공지 앞에서 수희 아저씨가 했던 말, 비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도 공교롭지 않죠. 후반부의 뉴스와 현수막으로 떠도는 대통령 선거, 어떤 부조리한 세상, 그 세상과 경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금명의 삶입니다. 금명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더 뜨겁고 버겁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대 들어갔지만 그건 종착지가 아니고 현실의 시작이었죠. 꿈을 가로막는 땡볕 같은 부조리한 현실입니다. 가난이라는 짐을 어깨에 진 금명이는 하고 싶은 일, 가야 할 길에서 한계를 마주합니다. 시를 잘 써도 부장원이 되고 억울하게 급장에서 밀려나야 했던 9표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다고 했던 어린 애순이의 한계와도 비슷하죠. 금명이의 여름은 엄마 애순이의 만성과 또 닮았습니다. 서울대 합격이라는 꿈은 금명이에게 애순이의 만성 같은 여름이기도 했지만 가난이라는 현실은 땡볕이죠. 변덕스럽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을 건널 때 엄마 애순이는 가을의 결실을 거두고 있던 겁니다.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는 열매의 계절이 됐죠. 어촌계장이 됩니다. 어릴 때 급장 선거에서 9표 이상으로 당선됐지만 선생님이 9표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다고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먹고 살기 힘들던 광래가 그 딸을 격려하고 도와주기 위해 딱 한 벌 있는 고급 옷을 입고 딸 금명이를 위한 걸음이 됐던 거거든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소처럼 시댁의 밭을 다 갈아주죠. 당시 최고급이던 나이롱 스타킹, 떡, 촌지를 바쳤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는 시어머니에게 애순이를 반드시 한 번은 꼭 도와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모든 억울한 게 통치게 된다고 애원을 했습니다. 딸 때문에 희망이 있던 광래였는데 그렇게 죽게 됩니다. 광래는 그 계절이 가장 풍요롭고 가장 벅찼던 계절이기도 했겠죠. 그 광래가 애순이를 위한 걸음이 된 겁니다. 그 가난한 여건에서도 결국 애순이의 꿈을 격려하고 지켜준 건 엄마 광래였습니다. 엄마 광래의 가을이었고 엄마 광래의 꿈이기도 했죠.
그것이 애순이의 계절을 만들어 갔던 거 아닙니까? 계절이 인생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7화 가을편을 보고 있으니까 계절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계절은 누군가를 위한 길잡이이고 걸음이기도 하다는 거죠. 결국 딸 금명이를 위해서 집을 정리하고 배도 정리하고 유학을 보내죠. 금명이의 여름을 위해서 애순이의 가을이 희생됩니다. 걸음이 됩니다. 애순이의 여름은 엄마 광래의 걸음 위에 자라는 겁니다. 금명이의 계절은 그렇게 엄마들의 계절 위에 피어나는 거죠. 엄마의 계절이 자식의 길을 열어주는 그 순간 부조리 속에서 자식의 희망이 자라는 겁니다. 계절은 그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문득 머리가 하얘지는 겨울 인생이 되면 애순이가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가 되는 건 처음이라 그래 라고 말을 했던 애순입니다. 이게 잘 돌아보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자식 노릇하는 것보다 엄마 노릇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하면서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그걸 기가 막히게 자식과 엄마 사이의 계절의 순환, 또 가을이라고 하는 그 걸음의 의미를 계절 속에 담아낸 게 아닌가 감동이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의 계절은 혼자 만들어가는 계절이 아니라는 거죠. 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8화 마지막에 나왔던 애순이의 시 추풍을 보면서 감동이 정말 컸습니다. 시를 통해서 애순이의 성장과 인생의 성숙, 가을처럼 깊어가는 인물의 계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드라마에서요. 조금 과장해서 소름이 돋았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추풍을 썼던 애순이는 깃발을 노래하며 소녀 시절 절망과 눈물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런 애순이가 쓴 시, 중년이 돼서 쓴 시가 추풍입니다. 그건 가난하고 어려웠던 애순이의 삶과 비슷하거든요. 드라마에서 시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계절과 중년 여인의 성숙함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래서 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추풍을 해석해 보고요. 깃발과 추풍은 어떻게 비슷하며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중년이 된 애순이 우연히 고등학교 101장에서 시를 썼는데 이모 중 하나가 툭 던지듯이 응모를 했죠. 그게 장원이 됐습니다. 101장의 시를 냈다는 것도 장원이 됐다는 것도 무척 기막힌 메타포를 담고 있는데요. 그건 뒤에서 얘기하고요. 먼저 애순이의 시 추풍을 한번 보죠. 춘풍에 울던 바람 여적 소리내 우는 걸 가만히 가심 눌러 점잖아라 달래봐도 변하느니 다리요 마음이야 늙겠는가 입니다. 시가 참 좋죠. 춘풍에 울던 바람입니다. 제목은 가을바람인데 시는 춘풍 봄바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춘풍은 봄바람인데요. 부드럽고 따뜻하지요.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생기 넘치던 시기입니다. 소녀 시절을 말하는 거죠. 봄바람은 소녀 시절의 꿈, 희망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 봄바람처럼 생기 넘치던 애순이 내면이 울던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울던 바람은 아마도 시인의 내면에 부는 바람이겠죠. 순수한 열망이 소리내어 울리는 정서적이었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은 애순이가 좋아하던 시 깃발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을 불러오던 그 바람과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죠. 바람은 애순이 마음에 피어오르는 소망의 메아리, 아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춘풍, 소녀 시절에 간절하게 소망하며 불었던 마음의 열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여적 소리내 우는 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소망과 열망이 마음에 피어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불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목이 추풍이니까 춘풍과 대비되죠. 춘풍이 소녀 시절이면 추풍은 지금의 중년을 뜻하니까 중년인 지금에도 소녀 시절의 그 간절했던 열망과 소망이 마음에 살아서 나부낀다는 표현이겠죠. 그걸 가만히 가슴을 눌러서 점잖아라고 달랜다고 합니다. 중년은 그러죠. 지금 나이가 몇인데 다 옛날 얘기지라고 무시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변하는 이다리요 마음이야 늦겠는가라고 합니다. 이 대목이 참 감동이죠. 변하는 이 달이라고 합니다. 달은 시간이 지나면 차고 지게 되죠.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죠. 달은 매일 모양이 바뀌잖아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세상은 계속 변해간다는 거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세상은 변해갑니다. 그런데 마음이야 늙겠는가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늙을 리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아직도 소녀 때처럼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추풍이죠. 춘풍에 울던 바람은 지금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갔어도 추풍이 되어서도 우는 바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애순이 마음에 살아있는 시인은 여전히 죽지 않았고 늙지도 않았고 그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따뜻하게 담아낸 거죠. 그 춘풍에 울던 바람이라고 했던 애순이 춘풍에 좋아하던 시가 있었습니다. 유추환의 깃발이었죠. 관식이가 자기 앞에 절망하며 울던 애순이 앞에서 목 놓아 소리쳐 외우던 시였습니다. 그 시와 애순이 시를 한번 비교해보죠. 깃발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줄한 그는 이 시죠. 어린 애순이가 즐겨 했습니다. 애순이가 왜 시인이 되려고 했었던가를 앞의 영상에서도 이 시를 갖고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자, 추풍이 소녀 시절의 꿈과 소망이 마음속에 여전히 울리며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망을 노래했다고 했으면, 깃발은 이상향에 대한 갈망과 현실의 한계를 깃발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한 낭만적이고도 애수어린 그런 시죠. 깃발이라는 시는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을 통해 이상을 향한 갈망을 그립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이 구절, 깃발은 끝없는 바다, 즉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을 향해 펄럭입니다. 하지만 깃대에 묶여 있으니까 그 깃발은 그 꿈이 현실의 제약에 갇혀 있습니다.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라고 했는데요. 순수한 열정이 좌절로 변하며 애달픈 울림을 남기는 순간을 포착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 누구인가 맨 처음 공중에 달줄한 그는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꿈을 가둔 현실에 대한 원망과 성찰, 그러니까 이상을 향한 열망과 그 한계 사이에서 흔들리는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가 바로 깃발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가 묘하게도 추풍과 비슷하죠. 어린 시절에 시인을 꿈꾸던 애순이가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서 아줌마가 된 후에 무심코 썼던 시였는데요. 못다 이룬 꿈 장원이 된 시입니다. 결국 결론은 시간이 흘러 계절이 변해도 마음속 소녀는 늙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추풍은 중년의 쓸쓸한 가을 바람 속에서도 꿈꾸는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두 시가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죠. 두 시에서 인간의 내면을 흔드는 생생한 상징입니다. 깃발에서 바람은 깃발을 나부끼게 하는 힘이죠. 바람이 있어서 깃발이 나부낍니다. 이상을 향한 갈망을 끊임없이 물어붙이는 게 바로 바람입니다. 깃발이 푸른 해원을 향해 흔들리는 모습은 바람 없이는 불가능하죠. 바람은 그 갈망이자 꿈을 현실의 표대에 묶인 채로도 멈추지 않게 하는 원동력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추풍, 바람이죠. 바람은 소녀 시절의 꿈과 소망을 춘풍에 울던 바람으로 불러일으키면서 중년이 된 지금도 여적 소리내 우는 바람입니다. 계속 울려 퍼지죠. 두 시 모두 바람을 통해서 멈추지 않는 내면의 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바람은 시간도 한계도 넘어서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두 시에서 똑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람은 두 시에서 서로 다른 색깔을 띠면서 차이점이 뚜렷합니다. 깃발의 바람은 애달프고 비극적인 톤을 품고 있죠. 깃발을 흔들며 소리 없는 아우성을 일으키는 이 바람은 이상을 향한 열망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하지만 결국 표대에 묶인 깃발이 날아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바람도 그 한계 속에서 허공을 맴돌 뿐이죠. 바람은 자유를 약속하지만 현실의 속박을 뚫지 못하는 무력한 동반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추풍의 바람은 따뜻함과 희망의 온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춘풍에 울던 바람이라고 했죠. 소녀 시절의 순수한 꿈을 깨우고 중년의 시점에서도 마음이야 늦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 속에 살아있는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 억눌리지 않고 자유로이 울고 있습니다. 소녀 시절의 과거, 또 중년의 현재를 잇는 다리가 돼서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애순이 마음속에 불변인 거죠. 더 나아가서 깃발에서의 바람은 영원한 갈망도 됩니다. 도달할 수 없는 꿈을 향한 끝없는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이건 소녀 시절의 애순이가 외로움 속에서 꿈꾸던 마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애순이에게 바람은 깃발을 흔들던 그 힘, 현실을 넘어선 꿈의 소리와 똑같죠. 소망, 희망이었죠. 애순이가 깃발을 좋아했던 이유잖아요. 반면에 추풍의 바람은 그 갈망을 마음속 내면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재창조한 결과물이 됩니다. 중년의 애순이는
바람을 더 이상 외부의 이상을 쫓는 힘으로만 보지 않는 겁니다. 깃발처럼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자기만의 생명으로 그렇게 이제 간직하고 있는 거죠. 여적 소리내 우는 바람은 계절이 변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퇴색하지 않는 소망의 메아리였던 겁니다. 내면의 목소리로 승화된 겁니다. 애순이 마음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심인 거죠. 결국 바람은 두 시에서 공통적으로 멈추지 않는 것의 상징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방향과 결실에서 차이를 드러냅니다. 성장한 겁니다. 추풍의 바람은 과거의 꿈을 현재의 힘으로 바꾸며 희망의 울림이 되는 겁니다. 바람은 이렇게 두 시를 잇는 동시에 애순이의 꿈과 성숙해진 삶의 여정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묶어주는 겁니다. 결론의 메시지가 특히 대비가 되죠. 깃발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꿈과 현실의 한계를 묻습니다. 회의적인 여운을 남기죠. 비극적이죠. 추풍은 마음이야 늦겠는가? 라고 꺼지지 않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끝에서 결정적으로 갈라지죠. 특히 그걸 백일장에 제출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장원이 됐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꺼지지 않는 희망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깃발을 목 놓아 부르던 애순이와 중년이 되어 추풍을 쓴 애순이는 그러면 얼마나 성장한 걸까요? 애순이는 소녀 시절에 깃발을 통해 이상을 동경하며 살아갔죠. 대표적인 게 육지, 대학, 신 이 세 가지를 정말 갈망했잖아요. 그 시절의 애순이는 푸른 해원을 꿈꿨지만 도달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무력감을 느꼈죠. 늘 울었습니다. 흔들리는 깃발처럼 절망에 머물렀고 그 절정이 관식이 앞에서 울 때였죠. 하지만 중년이 되어서 추풍을 쓰는 애순이는 시선을 이제 내면으로 돌립니다. 아주 성숙해진 거죠. 소녀 시절의 꿈을 회상하며 그 여운을 현재의 자신으로 재해석해내는 겁니다. 깊어지고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깃발의 누구인가라고 하는 열린 질문이 그녀의 절망을 대변했었던 반면에 추풍의 마음이야 늦겠는가는 희망을 선언하는 거죠. 삶을 긍정하는 태도로 변한 겁니다. 주체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애순이는 다른 사람의 힘에 기대야 되는 한계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마음 누르기 같은 억제를 스스로 이겨냅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계절을 돌고 돌아 깊은 가을철 비로소 깊은 사람 자기 삶의 주인이 되면서 쓰인 시입니다. 추풍에서 성장을 한 거죠. 시가 그걸 아주 아름답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추풍이라는 시가 가을이라는 깊은 계절에 나온 겁니다. 드라마가 하려던 이야기, 한 인간의 사계절과 추풍, 시의 변화를 통해서 애순이의 삶이 깊어졌음을 아주 기막히게 표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18.5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